네, 그러면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음악 저작물 중에서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이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 인간이 사상이나 감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소리, 총소리, 새 소리, 번개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어떤 자연의 소리라든가 인공적인 그런 이런 것들은 음악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음악 저작물이 아니고요. 다만 그런 뭐 자연의 소리라든가 뭐 총소리, 기계 소리 이런 것들을 녹음해 놓은 것은 음반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음반. 그래서 그런 음반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그 뭐 방송에서 사용하는 그 주제가 배경음악 뭐 이제 그 시그널 뮤직 같은 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주베시 음악이라고 하는데 음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뭐 어떤 그 이런 음향 같은 거 이런 것이 음반을 가지고 이제 방송에 많이 사용되죠. 그런 음반은 참 중요한 거지만은 그건 저작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는 저작 인접물이라고 해서 따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저작물. 건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것이다. 근데 요새 보면요, 뭐 건축이 발달을 해서 그런지 토지 위에 없는 그런 건축 저작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반포 한강의 반포에 가보면은 세빛둥둥섬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토지상에 있지 않대요. 강에 떠 있고 이제 물론 좀 어떻게 좀 결박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게 이 땅하고 정착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물론 그런 예외적인 건축 저작물도 있죠. 또 공중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 같은 거 이런 것도 건축 저작물로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건축 저작물 중에서 탑 같은 거예요. 탑. 남산타워는 뭔가요? 남산타워는 건축 저작물입니다. 그러면 석가탑은, 다보탑은 이거는 건축 저작물이 아니라 미술 저작물이죠. 조형 미술입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같은 타워인데 하나는 미술 저작물이고 또 어떤 건 건축 저작물이냐? 이제 보통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출입이 통상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면 그건 건축 저작물이고요. 인간의 출입이 통상적으로 예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조형 미술. 예. 다보탑이나 뭐 석가탑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산타워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예, 거기서 거주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래서 건축 저작물이죠. 그 건축 저작물에는 또 뭐 더 넓게 말하면은 교량 같은 거요. 교량도 사람들이 출입을 하죠. 다리, 네. 또 정원 같은 거, 또 뒤에 보면은 골프 코스, 골프장, 골프장도 건축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가요. 그래서 우리 그 스크린 골프라는 거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가 그 기존의 골프장들을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거든요. 기존의 골프장을 그대로 항공 사진으로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데 물론 항공 사진만 갖고 되지가 않습니다. 설계도가 다 있어야 돼.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 높낮이도 있거든요. 지형에. 그래서 그런 뭐 등고선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게 이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그 기존의 그 골프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그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아주 뭐 저는 골프를 안 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그 골프 코스를 선택할 수 있나 봐요. 그 중에 이제 일부 골프 코스가 그 원 코스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이 골프 코스도 일종의 건축 저작물로 봤다. 점을 알아주시고요. 사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일정한 영상으로 표현되는 것, 그리고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우리 이제 보통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 필름, 필름에 이것이 이제 그 상을 맺히게 해가지고 그것을 현상 인화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사진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사진 찍는 것보다는
디지털 사진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것도 다 사진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연속되는 영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보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연속적인 영상이지만은 만화책 같은 거는 미술 저작물입니다. 왜냐하면 만화책은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만화는 미술 저작물이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게 되면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해서 재생해서 보게 되죠. 만화 영화. 그거는 영상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 지도. 네, 지도에는 우리 종이 지도, 2차원 지도도 있고요. 지구본 같은 3차원 지도도 도형 저작물입니다. 또 요즘에 중요한 것이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지도라는 것이죠. 네, 이것도 지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형 저작물.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 원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일종의 어문 저작물과 비슷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지시 명령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그 언어가 뭐 이제 우리 보통 어문 저작물이면 뭐 국어, 영어, 일본어 뭐 이런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일종의 언어 아니냐, 랭귀지 아니냐 이것도. 그래서 어문 저작물로 봤었는데 그러다 이제 지금 독립된 하나의 예시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없다 그래서 그건 저작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둑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바둑 지금 저작물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캐릭터, 여기 캐릭터 없죠. 캐릭터도 이게 독자적인 저작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캐릭터가 등장한 만화나 만화 영화는 당연히 저작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가 등장한 만화나 만화 영화와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에 그러니까 만화 주인공이라든가 만화 영화 주인공이라든가 게임의 주인공 캐릭터 이런 것들은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릭터란 것은 어떤 이런 다양한 그런 뭐 만화나 만화 영화로부터 우리가 그런 만화 영화나 만화를 봄으로써 내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거든요. 캐릭터라는 것이. 예.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적인 이미지이지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만화나 만화 영화를 저작물로 보면 충분하지. 그 만화나 만화 영화가 이루어지게 된 그 원동력이 된 캐릭터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 그건 일종의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미지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뭐 미키마우스도 그리고 뭣도 그리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캐릭터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시각적 캐릭터, 그러니까 만화나 만화 영화의 주인공, 이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는데 그 외의 어문적인 캐릭터, 소설의 주인공 같은 거는 아직 판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설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2차적 저작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에 나온 9가지 예시보다도 2차적 저작물이란 것은 원 저작물을 기초로 그것을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 그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5조에서 2차적 저작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것이 2차적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독립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그러니까 원 저작물도 저작물이고요. 이것을 변형해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도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에도 다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 5가지 행위 유형이 나오죠.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러니까 번역, 영어 소설을 국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 편곡, 클래식 곡을 재즈로 편곡을 했다. 변형, 2차원 그림을 3차원 인형으로 변형했다. 각색, 토지라는 소설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어린이용 토지로 각색을 했다. 영상 제작, 토지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원저작물, 토지라는 원저작물, 소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어떤 변형을 가하게 되죠.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저작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독립된 저작권이 생기고요. 저작자도 다를 수가 있죠. 토지라는 소설을 쓴 박경리 씨가 저작자죠. 그런데 그것을 뭐 김수용이라는 감독이 영화로 만들게 되면 그 영화의 저작자는 김수용 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작권도 토지라는 소설에 대한 원저작권은 박경리 씨 또는 그 유족이, 토지라는 영화의 저작권은 김수용 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저작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락 없이 만들면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무슨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원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에는 뒤에 다시 보겠지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즉 내 저작물을 가지고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을 하는 권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내 허락을 받고 하려는 거죠. 근데 허락 없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고, 대부분의 그 우리 저작권 침해 소송은 바로 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왜냐하면 원작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건 그야말로 불법 복제물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법정까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을 다 인정하고 끝나죠. 그런데 이제 원작을 조금 변형해서 만든 경우, 그걸 우리 흔히 표절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표절이란 것이 결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느냐 문제입니다. 표절이란 것이. 그건 이제 뒤에 성립 요건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보시면, 첫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원저작물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거관계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에 의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라는 소설을 나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우연히 영화를 만들어서, 토지라는 영화를 나중에 보니까 토지라는 소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2차 저작물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저작권이 모방금지권인 것처럼 원저작물을 모방하지 않고, 즉 이용하지 않고 만들어지면 그건 2차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독립된 저작물이에요. 2차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의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요건이고요. 둘째로 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거기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지 않고 뭐 그냥 사소한 변형만 했다. 예를 들어서 오탈자 정도만 고쳤다라든가, 또는 뭐 구두점 같은 것만 조금 바꿨다라든가, 이런 사소한 변경 갖고서는, 사소한 변형 갖고서는 2차 저작물이 성립하지 않고, 2차적 저작물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이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창작성을 가져야 비로소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저작물이 갖고 있는 창작성과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가 되었을 때, 그래서 사소한 변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서도 원작과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형을 했는데 너무 많이 변형을 해가지고 아예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상실될 정도가 이르렀다. 그러면 그건 또 2차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은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작으로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변화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아예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건 또 2차 저작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2차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은 동의를 설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성립은 합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책임은 지되 2차적 저작물을 성립할 수가 있고, 따라서 권리는 발생을 해요. 그 2차적, 그러니까 토지라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 박경리 씨 유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토지를 영화로 만들어도 그 토지 영화가 2차적 저작물로 성립을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은 합니다. 그러나 그 토지의 영화를 허락 없이 만든 사람은 박경리 씨 유족에게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든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 상영하지 말라 그러면 상영 못합니다. 네.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일단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영화로는 성립을 했기 때문에, 또 권리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진 토지라는 영화를 내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내 허락 없이 상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비록 내가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었지만 그 불법 상영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차이를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 목소리가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듣기 거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2차적 저작물은 또 뒤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편집 저작물.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편집 저작물도 중요합니다. 편집 저작물은 어떤 소재를 모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내용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재들을 모아 놓은 것, 모아 놓은 것에 그 창작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편집 저작물이란 뭐냐면 편집물은 이제 이런 게 편집물입니다.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재판물, 이걸 편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작물이든 아니든 뭐 부호, 문자, 이런 것들은 저작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저작물이든 아니든 하여튼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이 자료를 소재라고 합니다. 이런 소재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을 편집물이라고 해요. 그 편집물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 것, 이것을 편집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밑에 보면은 신문, 잡지. 자, 신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날짜 동아일보에는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는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칼럼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주가 지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주가 지수 같으면 저작물은 아니죠. 칼럼이나 기사 같으면 저작물이죠. 이렇게 저작물도 있고 저작물이 아닌 것도 있어요. 어제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동아일보에서는 요러한 것들을 뽑아서 배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무슨 뭐 칼럼도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오늘 날짜 신문에는 요 칼럼을 싣자, 오늘 신문에는 요런 기사를 싣자, 또 뭐 요런 내용들을 싣자 해서
동아일보사에서 그 수많은 소재들 중에서 선택했다는 건 뭔가는 버렸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라고 하죠. 뭐는 취하고 뭐는 버리는 이런 이제 정신 활동이 들어간 겁니다. 선택해서 그걸 배열하죠. 뭐 정치면은 정치면, 그다음에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이런 식으로 그걸 배열하고 그 또 같은 지면 내에서도 위치를 어디로 할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 상관없이 그것이 창작성을 갖고 있든 없든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어떤 소재들을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 가려 뽑아서 그것을 배열하고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편집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신문사마다 독자적인 어떤 남의 신문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인 정신 활동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고요. 또 그러면서 그 선택한 내용이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지가 않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조선일보는 오늘 날짜 신문들 보면은 어제 일어났던 팩트는 다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배치되고 어떤 기사로 되고 누가 거기에 쓴 어떤 사람의 칼럼을 싣고 이런 것이 다 신문사에 의해서 독자적인 정신 활동에 의해서 최소한의 개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편집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편집 저작물의 창작성은 그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 것이지 그 소재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데이터베이스도 편집물의 한 종류인데 편집 저작물은 저작물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재의 배열 또는 구성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을 위한 겁니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체계적,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인명편 전화번호부 같은 게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명편 전화번호부 저작물이 아니라 그랬죠.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니까. 네. 개성이 없어서 저작물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명편 전화번호부는 창작성이 없어서 편집 저작물은 될 수가 없지만은 창작성은 없지만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을 했죠.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죠. 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은 검색에 있습니다. 검색. 그래서 검색을 위해서는 얘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전화번호부를 인명편 전화번호부를 만드는데 창작성을 부린다고 알파벳 그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하지 않고 이것을 뭐 키순으로 했다든가 생년월일 순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색이 안 되죠. 우리 검색 못 해요. 네.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동창의 명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죠. 그 졸업 연도별로 해서 그 안에서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창작성은 없어서 편집 저작물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동창생을 거기서 검색할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뭐 버스 노선도. 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주변에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서비스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들. 자, 그래서 이 편집 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요. 법조 수첩 사건이라고 있는데 법조 수첩이란 것은 이제 지금은 이거 안 나와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초임 그 판사 시절에는 법률신문사에서 이 수첩을 만드는데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냥 법률신문 구독자에게는. 그럼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전국 판사 명부, 전국 검사 명단,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 명단 이게 다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판사가 한 1000명밖에 안 되고 검사는 한 600명밖에 안 됐고요. 또 변호사는 뭐 한 4000명 정도 됐나? 이러니까 이게 이제 책 한 권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칼렌더 있고 뭐 메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뒤에 보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그 뭐 그 인지
소송 인지 때 계산하는 그런 표, 또 뭐 손해배상 계산하는 그 호프만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법조인들이 참조하기 쉽게 만들어진 수첩인데, 이런 수첩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법조인을 위한 수첩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편집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찰 경매 정보지,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 경매 법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매 법정에 가보면은 이제 그 경매가 이루어지는 물건들이 쫙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어느 동네 뭐 몇 번지에 무슨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하나의 경매 물건마다 그 경매 기록이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뭐 거기 이제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임대차 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송달 보고서, 이런 이제 그런 관련 서류들이 쭉 들어 있는데, 그것을 뭐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꼭 그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참고해야 될 그런 정보들만 뽑아가지고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A라는 물건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B라는 물건에는 뭐 소유자가 누구고, 감정평가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몇 번 유찰됐고, 지금 현재 그 최저 입찰 가액은 요번에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쭉 써놓은 거죠. 우리 신문에 보면 가끔 그 법원에서도 이런 그 표를 그 신문에 내곤 합니다. 우리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급 법원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일간지에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비싸기 때문에, 일간지는. 그래서 보통 뭐 지방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경매 공고가 많이 나오죠. 경마장에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경마장에. 경마장에 저는 그 옛날에 경마장에 가본 적이 좀 있는데, 그때는 경마장이 지금은 과천에 있지만 옛날엔 뚝섬에 있었어요. 한 제가 경마장 가본 게 한 40년 가까이 됐나? 그 이후로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경마장에 가면 꼭 걸어오게 되더라고요. 모든 돈을 다 결국은 날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어, 그나마 뚝섬에 있으니까 제가 걸어왔지, 과천에 있으면 좀 걸어오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경마장에 가면은 여기는 경매 정보지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경마 정보지라는 걸 팝니다. 그래서 어느 말이 오늘 그 경주 12개의 경주가 있는데, 오늘 경주에 이제 출전하는 말들이 어떻고, 1번 경주에는 어떤 말들이 출전하는데 이 말들의 그 최근의 성적이 어떻고, 어떤 기수와 조합을 이루었을 때 성적이 어떻고, 이런 이제 그 정보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이 우승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고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편집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 수첩은 편집 저작물로 성립할 수가 없다, 창작성이 없다고 봤고요. 입찰 경매 정보지는 이거는 편집 저작물이 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 저작물이 참 어려운 것이, 과연 이것이 편집 저작물의 창작성이냐,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냐, 아니면 이게 편집 아이디어냐 하는 것이 참 판단이 어려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고 제가 예를 들었죠.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이렇게 영어 단어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습득하도록 해주는 것은 편집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편집상의 표현일까요? 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백선집, 그러면 이렇게 뭔가 버킷리스트 형태로 만드는 이런 편집을 편집상의 아이디어로 볼 것인가요? 아니면은 편집상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 만약 편집 아이디어로 본다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라는 책이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모방해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죽기 전에 꼭 맛봐야 할 음식,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음식점, 뭐 이런 식의 책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편집상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표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볼 때는 편집상의 아이디어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편집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편집상의 아이디어인지 또는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인지가 항상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이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표어, 슬로건 이런 간단하고 짧은 문구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요. 아직까지 제목을 저작물로 인정해준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또복이라는 만화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우리 현아씨 선생님 아세요? 아, 예. 엄청 오래된 만화인데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만화거든요. 그 또보기는 이제 그 개구리를 의인화한 캐릭터인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월남전에 참전할 때여서 이 또보기가 이제 국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 월남의 그 베트콩들하고 전투하는 이제 그런 시리즈 만화였습니다. 그 또보기가 아주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 또보기라는 빵이 나왔어요. 어, 물론 그 또보기라는 빵에 또보기 그림을 그려놨으면 미술 저작물 침해가 됐겠죠. 그런데 그림은 없이 또보기라는 명칭, 빵의 명칭만 또보기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만화가가 이것이 저작권 침해다. 내 제목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제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 후에도 몇 번 이 제목에 대해서 보호를 안 해준 뭐 빙벽이라는 그 제목, 또 그 다음에 빙벽이 아니라 이제 불타는 빙벽이었습니다. 불타는 빙벽, 조금 이제 약간 그 반어적인 그런 제목이죠. 그 저작권 보호를 부정을 했고요. 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것도 아주 대형 베스트셀러였죠. 이것도 제목 자체의 저작권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뿐만 아니라 짧은 슬로건 같은 거,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 가장 맛있는 가장 맛있는 하이트, 뭐 눈으로 확인하세요. 뭐 이런 슬로건 같은 것, 표 이런 것들 이제 어떤 표 같은 거는요. 물론 그 이제 상품을 선전하는 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물론 그 표 자체에 상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상표로 보호해 주면 됩니다. 표에 상표가 들어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표에는 상표가 들어가요. 제품명이 들어간 걸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죠. 그런데 제품명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슬로건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아주 참 괜찮다고 느꼈던 것이 그 요즘은 그 슬로건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 그 여성용 화장품에 산소 같은 여자. 네, 이게 그 마몽드라는 그 화장품의 슬로건이었는데요. 그 이영애 씨가 광고를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그 슬로건이에요. 산소 같은 여자. 여기에 상품명 없습니다. 네, 상품명도 안 들어있는데 그냥 산소 같은 여자 하면은 딱 어느 제품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표가 상당히 그 중요한 표인데 그런 것은 사실 상표로 보호받기가 어렵고 또 저작권에서도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화장품을 만들면서 거기에 산소 같은 여자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상표권 침해도 아니고, 자, 그런 경우에 부정경쟁 방지법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부정경쟁 방지법이. 네. 또한 이제 그런 목표로서 제가 또 저것도 거기에 해당되겠다고 하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 또 안 쓰는데 옛날에 그 세진 컴퓨터라고 있었습니다. 세진 컴퓨터. 거기서 어떤 슬로건을 많이 썼냐면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 그러면서 그 진돗개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 먼 길에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 그 집을 찾아 돌아온 그 백구라는 그 진돗개를 그, 그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 그래서 한 번 고객이 되신 분은 우리가 이제 끝까지 모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세진 컴퓨터에서, 지금은 세진 컴퓨터가 없어졌죠. 네, 그런 슬로건들,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함부로 쓰게 되면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목은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제목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제목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무 제목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가진 제목이라든가 상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은 또 상표로는 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제목을 상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 제목은 상표 등록은 가능한데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제목을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회피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토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토지라는 소설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존속이 되죠. 그러니까 박경리 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7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토지라는 소설을 자유롭게 출판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작권법의 원리입니다. 70년 동안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기간이란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창작자에게 독점적인 보호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만인 공유의 영역, 그야말로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게 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이지만 상표는 10년마다 연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영구적이죠. 10년마다 연장 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한도 없어요. 연장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표는 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박경리 씨 사망한 때로부터 70년이 지났다. 그래서 토지라는 소설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얘가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제목이. 그러면 내용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제목을 토지라고 붙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중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중에서. 그러면 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갖게 돼요.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저작권에서 70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요 보호기간의 취지가 사실은 몰각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 하면은 설사 제목이 그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라는 소설에 이 토지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그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토지라는 소설에 토지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그건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소설이 토지라는 소설이라는 것을 박경리 씨가 종전에 썼던 토지라는 소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것이지 이것이 출처 표시, 상표로서 쓴 것은 아니다. 자, 왜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은 상표라는 것은 상표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 제품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상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타 상품 구별이라고 합니다. 자타 상품 식별력. 그러니까 나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 상표인 거죠. 그러니까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표장, 이 표장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상표적으로 써야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지 상표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그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라는 출판사가 토지라는 제목을 상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A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 토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B라는 출판사에서 또 토지라는 소설을 그 내용 그대로 출판하면서 역시 토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때 B라는 출판사에서 토지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책이 이 토지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A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로 토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토지라는 제목을 쓴 것은 이 토지가 박경리 씨가 과거에 썼던 이 소설을 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갖다 붙인 것이지
이 토지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A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보는 거예요. 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많이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내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 강의의 제목을 수학의 정석 1, 또 두 번째 찍으면서 수학의 정석 2, 이런 식의 동영상 강의 많잖아요. 우리 메가스터디에 가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1, 2, 3, 4, 또 뭐 그 개념원리 1, 2, 3, 4, 이런 개념원리라든가 수학의 정석 전부 지금 상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 동영상 강의에다가 수학의 정석이라고 쓴 것은 내가 이 동영상 강의가 수학의 정석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만든 동영상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내 동영상 강의는 내가 만들었는데 이 강의가 수학의 정석을 기본 교재로 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그 점을 내 컨텐츠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지, 이 동영상 강의가 수학의 정석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어느 출판사, 예를 들어서 뭐 성지출판사라든가 이런 출판사로부터 만들어진 동영상 강의라는 취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겁니다. 네, 실제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우리 판례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런 어려운 법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 10시 한 3분에 11시 3분쯤 들어오겠습니다.